안녕하세요. 구조 엔지니어 김성룡입니다. 오늘 영상은 콘크리트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전문가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콘크리트라는 게 아주 범위가 넓은 그런 재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마다 내용도 많아서 각 단원 작은 부분을 가지고도 박사 논문을 쓸 정도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을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깊이 다룰 수도 없고 제가 아주 콘크리트의 기본적인 것들만 요약해 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일반인들 분 중에서 자기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 이걸 내가 목조로 해야 되나 아니면 조적조로 해야 되나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할 내용들도 분명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도 몇 가지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시고 또 괜찮으시면 그 다음 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를요 여기 왼쪽에다가 적어 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작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차곡차곡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콘크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에 3대 구성 요소라고 적어놨죠.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재료가 무언가라고 하면 물, 시멘트, 골재,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물 들어가고 시멘트 들어가고 골재 들어간다. 요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걸 갖다가 한번 조금 다음 단계로 한번 나눠보면은 골재 안에는 모래와 자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누면 물, 시멘트, 모래, 자갈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모래와 자갈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골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시멘트, 골재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섞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하고 반응하게 하면 콘크리트, 우리가 보는 콘크리트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어떤 하나의 균질한 그런 물체가 아니라, 재료가 아니라 섞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밑에다가 두 가지 숫자를 써놨는데요. 하나는 70%고 하나는 0.4에서 0.6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물, 시멘트, 골재 요 세 가지를 섞어 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의 비중은 얼마고 자갈의 비중은 얼마며 골재의 비중은 얼마며 시멘트의 비중은 얼마인가,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죠. 요 70%는 골재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100이 있다면 그 안에 70%는 골재, 그러니까 모래, 자갈이라는 말이죠. 그 외가 이제 물하고 시멘트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들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먼저 골재가 있고 그 골재를 갖다가 시멘트와 섞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이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물이 뭐랑 반응을 하냐면은 시멘트랑 반응합니다. 골재랑은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시멘트랑 반응을 해요. 그래서 물이 시멘트에 섞이게 되면 이 시멘트가 시멘트 반죽이 됩니다. 반죽이 되면서 이 반죽이 이 골재들을 감싸는 거죠. 이렇게 감싸면서 하나의 그런 고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재를 시멘트 반죽이 감싸고 그게 굳은 게 콘크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는 0.4에서 0.6입니다. 이게 0.4, 0.6, 이건 무슨 비냐면은 물과 시멘트의 비입니다.
물과 시멘트의 비. 그러니까 물 나누기 시멘트죠. 그러면 0.4는 뭐겠습니까? 물이 40이고 시멘트가 100이라는 말이죠. 그 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커진다는 말은 물을 더 넣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물과 시멘트의 비가 뭐 6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적은 게 이게 적정 물과 시멘트의 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0.4, 왜 0.4부터 시작하냐? 이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이 시멘트에 비해서 40%일 때 왜 이때부터 시작하냐 이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시멘트가 100일 때 물을 40 넣으면 이게 시멘트가 반죽이 되는데 딱 필요한 그 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가 100이 있을 때 물을 40을 넣으면 이게 완전한 시멘트 반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넣는 물은 그 시멘트가 시멘트 반죽이 되는 거 필요 이상의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필요한 양만큼만 물을 넣지 왜 더 넣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건 왜냐면은 그 뭐라고 하죠 이거 그 워커빌리티 그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40%면 예를 들어서 물이 0.4 그 물과 시멘트 비가 0.4면 이게 반죽이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면 이게 잘 흐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좀 더 넣으면 이 반죽이 좀 더 묽어져서 그 콘크리트 치는데 더 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을 갖다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물이 나중에 그러니까 40% 이상의 남은 물이 나중에 그 콘크리트 안에 머물 수 없고 그게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그 빠지면서 그 콘크리트의 강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갖다가 그럼 이어가지고 여기 밑에 수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아주 그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수축인데요. 그리고 수축도 있고 여기 제가 그 크리프도 적어놨죠. 수축과 크리프 이 두 개가 콘크리트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요걸 알아야지 그 콘크리트가 그 시공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그 타설을 하게 되고 그 양생을 하게 되면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축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0% 이상 넣은 물이 콘크리트 내에 있다가 증발하게 됩니다. 그 증발하면서 그 자기들이 증발하면서 이제 콘크리트의 그 볼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가 일단 줄어들고요. 요거 말고 수축하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물이 빠지면서 일어나는 수축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또 하나의 수축인데 그것은 이제 물과 그 시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섞으면은 그 원래 두 가지를 합친 부피보다 적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볼륨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수축이 콘크리트에서 크게 보면 두 개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수축도 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가 경화되면서 남아있는 게 또 나오는 그런 수축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그 제외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얘기한 수축, 이 콘크리트의 성질이 또 나중에 균열과도 관계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타설하고 나서 한 2, 3일 지나면 표면에 이렇게 막 갈라진 거 물이 없어서 갈라진 것 같은 그런 그 균열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가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축 균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콘크리트에 있던 물이 그러니까 표면에 콘크리트 표면에 물이 있겠죠. 수분이 있겠죠. 그 수분이 이제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그 콘크리트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려고 하겠죠. 전체가. 그런데 콘크리트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이 있으면 요 외부에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요 외부에는 수분이 있는데 수분이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는 아직 수분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수분은 아직 안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 수분이 안 빠져서 그대로 있고 위에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그 볼륨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사이에 응력차가 힘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얘 위에는 줄어들려고 하니까
그 힘 차이에 의해서 여기 위에 이런 그 어떻게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이걸 수축 균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2, 3일 사이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 어떤 하자나 이걸로 인해서 안전이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시공상 나오게 되는 그런 균열인 것이죠. 그리고 이 균열은 또 나중에 요 밑에 있는 콘크리트가 수분이 올라오면서 저절로 닫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균열은 되게 위험하다거나 뭐 이렇게 그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좀 지나면 대부분 없어지는 균열입니다. 이 균열은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저기 다리를 짓는다든지 뭐 그럴 때, 특히나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다리를 지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다리 같은 경우는 내구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균열들도 잡아주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리 지을 때는 이런 균열이 생기면 그 프리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닫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건물을 지을 때 이 균열은 그렇게 그 뭐라고 하죠? 크리티컬한 그런 균열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연관되는 게 거푸집의 존치기간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거푸집의 존치기간 그리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일반 뭐 조그만 주택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하죠.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굳으면 이 거푸집을 떼내게 되죠. 근데 이 거푸집을 떼낼 때 시공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빨리 떼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거푸집을 일찍 떼내게 되면은 이 수축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균열이 훨씬 더 많이 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콘크리트 자체의 그 퀄리티도 좋지 않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콘크리트가 그 경화는 돼야 되겠고 양생돼야 되겠지만 그때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게 빨리 가면 갈수록 그 안에 생기는 내부의 응력 때문에 콘크리트의 그 품질이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어떤 바닥 슬래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바닥 슬래브가 있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양색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푸집이 있는 곳에는 얘가 수분이 금방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거푸집이 없는 윗면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뭐 비닐을 덮어준다든지 약간 습기를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의 퀄리티를 높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타설하고 빨리 왜냐면 거푸집 떼기 쉬우니까 그걸 떼고 나면은 모든 방향에서 그 수분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모든 방향에서 그런 수분이 날아가는 빠른 속도로 인해서 그 안에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품질 자체도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더해서 수화열이라고 있는데요. 이 수화열은 뭐냐면은 시멘트가 물과 반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가 물과 반응하는 작용을 하다 수화라고 하는데요. 그때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작용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그 열이 이제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외부에 있는 그 온도가 낮게 되면 그리고 또 건조하게 되면 이 열이 빨리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수화열도 똑같이 천천히 나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푸집을 떼내고 다 떼내면 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되게 높겠죠. 그러면서 또 콘크리트의 품질이 안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거푸집은 될 수 있으면 오래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제가 시방서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시방서에서도 그 거푸집을 최소한 며칠까지는 해줘라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호 옆이나 기둥, 그러니까 하중을 안 받는 그런 면 같은 경우는 3, 4일 정도 뒤에 떼줘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바닥이나 보호 처짐을 받는 그쪽에서는 최소 일주일 이상 한 10일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거푸집을 타령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거푸집을 받쳐주는 그 동바리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또 떼는 시기는 또 요거랑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수학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이제 얘기할 게 크리프입니다. 크리프는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있다면, 이 콘크리트를 하중을 가하게 되고, 어떤 이 하중 강한 것을 갖다 힘을 증가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어떤 블록이 있다면 그 위에다가 뭐 쇳덩이 하나를 그냥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쇳덩이의 무게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약간 줄어들겠죠. 근데 이 줄어든 것 이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을 내가 증가를 안 했는데도 콘크리트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실험해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줄어드는 콘크리트의 그 변형률, 줄어든 양보다 이 힘을 가만히 놓고 나서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그 콘크리트의 변형량이 2~3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동바리의 그 해체 시간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이렇게 크리프, 그러니까 하중을 주고 그 하중을 그대로 놨는데도 콘크리트가 줄어드는 형상. 이것에 의해서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영향도 아주 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콘크리트의 그런 물리적인 성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크리프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요 밑에 적은 것, 차음성, 내화성, 방수, 방습, 그리고 이산화탄소량. 요걸 제가 밑에 적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국말로 뭐 어떤 카테고리 안에 넣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일 말로는 아마 내화성을 뺀다면 바우피직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긴 할 텐데요. 아무튼 뭐 그건 다른 얘기고, 먼저 차음성, 여기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했죠. 그러니까 좋은 점, 콘크리트 조의 좋은 점은 차음성, 내화성, 방수, 방습이 좋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차음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뭐 지금 한국에서도 그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슈가 되어 있죠. 콘크리트가 소음을 막는데, 음을 차단하는데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차음성이 좋으려면은 그 어떤 재료의 그 질량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음성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경량 무슨 구조, 경량 목 구조, 경량 무슨 구조에서는 이게 차음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되고 그 두께에 들어가는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 자체도 크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의 차음성은 대체적으로 다른 그 재료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주거용으로 짓는 그런 건물에서는 칸막이 벽,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에 칸막이를 갖다가 콘크리트 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콘크리트 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cm인가 25cm 정도면 충분히 이제 독일에서 원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돌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두껍게 해야 되고요. 한 24cm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다른 경량 그런 구조재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차음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재료를 더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콘크리트는 그런 차음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내화성, 불에 아주 강한 재료고요. 그리고 방수, 방습에도 아주 좋습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기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를 뚫고 습도나 수분이 들어오기가 다른 재료보다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하 외벽을 시공을 할 때 독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부에다가 방습층을 시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약간 고무의 성질을 가지는 그런 도장재로 그렇게 방습층을 형성을 합니다. 이게 아니면 아예 방습층 없이 콘크리트만으로도 방습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콘크리트 균열의 폭과 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게 되고 되게 까다롭게 규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 아무튼 콘크리트 자체로도 방습이 가능하다. 요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부분은 이제 CO2죠.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되게 높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저런 정책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를 많이 쓰죠. 시멘트를 생산을 할 때 그 환경을 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CO2, 이산화탄소 그 양도 많이 배출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콘크리트 사용을 좀 줄이자. 대신 이제 목재나 이런 걸 좀 쓰자. 왜냐하면 목재 같은 경우는 그걸 생산해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재는 이제 나무는 그냥 자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요즘은 이제 콘크리트에 좀 비친환경적인 그런 면들도 강조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그 목소리,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콘크리트의 아주 기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제가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푸집의 존치기간, 동발이 그 타령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집을 지을 때 만나게 되는 그런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그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